지금 한 미국 청년의 여행 영상이 전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세금을 매긴 나라 일본, 그리고 외국인을 무료로 초대한 나라 한국, 같은 아시아, 불과 2시간 거리. 하지만 그 안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온도가 있었습니다. 일본계 미국 청년이 두 나라를 직접 여행하며 남긴 고백. 일본의 예의는 벽이었고 한국의 미소는 문이었다. 일본에서 정중한 차별을 겪고 한국에서 낯선 환대를 만난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GDP가 아니라 낯선 이를 대하는 미소로 완성된다. 그날 한 청년이 마주한 두 나라의 온도 차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밀러입니다. 강의실 시계가 오후 2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칠판에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한국 대 일본이라는 단어가 분필 가루와 함께 공기 중에 떠올랐죠. 27명의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문화심리학 수업에서 늘 그렇듯 학생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제시카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한국은 공동체 중심 사회라고요. 외국인들에게 정말 친절하다면서요. 마크는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일본이야말로 진짜 선진국이라고 했어요. 예의와 질서의 나라라면서 말이죠.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일본계 미국인이셨던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질서와 예의가 곧 자존심이라고 하셨죠. 감정보다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교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만든 질서라면 그건 진짜 자신감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질서는 자존심에서 나온다고 말했어요. 감정은 비합리적이라고 했죠. 할머니가 평생 가르쳐 주신 가치관이 흔들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교수님은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으셨죠. 수업이 끝나고 저는 혼자 도서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두려움이 만든 질서라는 표현이 특히 그랬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항공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왕복 항공권이 화면에 떴어요. 그 다음엔 서울행 티켓도 찾아봤죠.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어느 나라가 진짜 선진국인지 말이죠.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보러 간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예약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주 후면 저는 도쿄 하네다 공항에 서 있을 거였어요. 질서의 나라, 예의의 도시에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였죠.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완벽한 시스템을 보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기숙사로 돌아가면서 교수님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두려움이 만든 질서인지 자존심이 만든 질서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26년간 할머니에게 배운 가치관이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챙기고 일본어 회화책도 넣었어요. 할머니가 어릴 때 가르쳐주신 몇 마디 인사말도 연습했죠. 저는 이번 여행이 제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어리석었어요. 사람을 보러 가야 했는데 시스템만 보려고 했으니까요. 마음을 열어야 했는데 편견만 단단히 챙겨갔으니까요. 진실을 찾으러 간다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출발했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본에 간다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기뻐하셨어요. 예의와 질서를 배우고 오라고 하셨죠. 그 나라의 진짜 품격을 느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네, 할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슴 한켠이 묘하게 무거웠어요. 교수님 말씀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두려움이 만든 질서라면 그건 진짜 자신감이 아니라는 그 말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편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끝나면 교수님께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일본이야말로 진짜 선진국이라고요. 질서와 예의가 두려움이 아니라 자존심에서 나온다고요. 시스템이 사람보다 중요하다고요. 그렇게 저는 확신에 찬 채로 출발했습니다. 진실을 만날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하네다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후 3시 15분 도쿄의 첫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냄새였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완벽한 발음으로 흘러나왔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렌즈를 향해 속삭였어요. 질서의 나라, 예의의 도시에 드디어 왔다고 말이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짐 찾는 곳에서 사람들은 한 줄로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어요. 누구 하나 새치기 하거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었죠. 심지어 아이들조차 조용했습니다.
저는 감탄하며 화면에 담았어요. 이게 바로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닥에는 먼지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안내판들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죠. 사람들은 모두 정해진 동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말이에요. 저는 할머니 말씀이 옳았다고 확신했어요. 지하철 플랫폼에서 더욱 놀랐습니다. 전동차가 들어오기 전부터 사람들이 두 줄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로 옆 바닥에 그어진 노란 선을 절대 넘지 않았죠. 전동차 문이 열리자 내리는 사람을 먼저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야 질서정연하게 탑승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의 힘이라고 말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규칙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이라고 했죠. 교수님이 틀렸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자존심이 만든 질서라고 확신했거든요. 전동차 안은 더욱 조용했습니다.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도 속삭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모두들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죠. 누구도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이어폰 소리가 새어나오는 일도 없었어요. 시부야역에 도착했을 때 정말 감동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한 사람도 신호를 어기지 않았어요. 빨간불일 때는 모두가 멈춰섰죠. 파란불이 켜지자 일제히 움직였어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완벽한 조화였어요. 호텔까지 가는 길에 더 많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쓰레기통이 거의 없는데도 거리는 깨끗했어요. 사람들이 각자 쓰레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았죠. 자전거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어요. 보도블록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할 때도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90도로 인사했어요. 완벽한 영어로 안내해 주었죠. 방 열쇠를 건네주면서도 두 손으로 정중하게 전달했어요. 모든 움직임이 예술 같았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진짜 서비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녁을 먹으러 나가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식당에 들어가려는데 직원이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만석이라고 했죠. 그런데 안을 보니 빈자리가 여러 개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었죠. 두 번째 식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약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제 뒤에 온 일본인 가족은 바로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었거든요. 일본어를 못해서 그런 건가 생각했죠. 세 번째 식당에서야 겨우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직원들이 정중하긴 했지만 차가운 느낌이었거든요. 미소는 입술에만 있고 눈에는 없었어요. 주문을 받을 때도 최소한의 말만 했습니다. 서비스는 완벽했지만 온기가 없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는데 뭔가 허전했어요. 시스템은 훌륭했는데 사람의 온도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우산을 펼쳤어요. 그것도 질서정연하게 말이죠. 누구도 뛰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비에 젖는 것보다 질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어색했어요. 마치 연극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정해진 대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죠.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인간적이지 않았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서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첫날의 소감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완벽한 질서,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말하려 했죠. 그런데 왠지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네온사인이 완벽하게 정렬된 도쿄의 밤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름다웠지만 차갑게 느껴졌죠.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따뜻한 나라와는 뭔가 달랐어요. 시스템은 완벽했지만 사람의 온기는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때 교수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두려움이 만든 질서라면 그건 진짜 자신감이 아니라는 그 말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하루밖에 안 됐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내일은 분명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 뒤에 숨어있는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상상했던 일본과는 다른 무언가라는 걸 막연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호텔 조식장에서 제 환상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 저는 뷔페식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향했어요. 입구에서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저를 당황시켰죠. 외국인 손님은 저쪽 구역에 앉아달라고 했어요. 일본인 가족들과는 다른 구역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왜 따로 앉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더 조용한 환경을 위해서라고 했죠. 외국인들이 시끄럽게 대화할 수 있어서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내받은 자리로 갔습니다. 외국인 구역에는 저 혼자뿐이었어요. 텅 빈 테이블들 사이에 혼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일본인 가족들이 앉은 구역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제가 앉은 곳은 조용했죠.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편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조용한 차별이구나 싶었어요. 거칠지 않고 정중하지만 명확한 배제였죠. 미소와 함께 전달되는 거부였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따뜻한 환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을 마치고 센소지 절로 향했습니다. 관광 명소니까 분위기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입장료를 내는 순간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인은 1,000엔, 외국인은 4,300엔이었어요. 4배가 넘는 차이였죠. 왜 이렇게 다른지 물어봤습니다. 직원은 능숙하게 대답했어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외국인 관광세라고 했죠. 하지만 정작 일본인 관광객들도 똑같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더 해로운 건 아니었거든요. 절 안에서도 미묘한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는데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외국인은 이 구역에서 사진 촬영이 금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일본인 가족이 똑같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경비원은 그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되어 우동집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집은 로컬 전용이라며 정중히 거절당했어요. 두 번째 집에서는 외국인 메뉴판을 주었는데 가격이 일반 메뉴보다 비싸더군요. 같은 음식인데 외국인용은 30% 더 비쌌어요. 세 번째 집에서야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명백히 달랐어요. 일본인 손님에게는 따뜻한 물수건과 밑반찬을 주었죠. 저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주문도 최소한으로만 받았습니다. 추가 요청을 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전철을 타고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좌석에 앉으려는데 옆 사람이 슬며시 자리를 옮겼어요. 혹시 우연인가 싶어서 다른 자리에 앉았는데 또 그랬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중년 남성은 대놓고 중얼거렸어요. 가이진이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외국인이라는 뜻이지만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불쾌감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다른 승객들도 시선을 돌렸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어요. 저녁에는 이자카야를 찾아갔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난관이었어요. 예약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하니 만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오자마자 일본인 커플이 들어가서 바로 자리를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다른 이자카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인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걸 은연중에 느낄 수 있었어요. 말로는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죠. 정중한 거절, 미소 띤 배제였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따뜻한 환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계산할 때 직원이 제 손을 피해서 거스름돈을 놓았어요. 직접 전달하지 않고 카운터에 올려놨죠. 영수증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제가 더러운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중했어요. 무례하거나 거칠지 않았죠. 하지만 명확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당신은 여기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손님은 맞지만 진짜 환영받지는 않는다는 의미였죠.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하기엔 너무 차가웠거든요. 진짜 선진국이라고 하기엔 너무 배타적이었어요. 할머니가 그리워하시던 그 나라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들의 예의는 참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어요. 거칠게 거절당했다면 화를 낼 수도 있었을 텐데 미소와 함께 배제당하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중한 차별은 더 교묘했어요. 더 상처가 됐죠. 교수님 말씀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두려움이 만든 질서라면 그건 진짜 자신감이 아니라는 그 말이요. 어쩌면 이 모든 완벽함이 두려움에서 나온 건 아닐까 싶었어요. 외부인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말이죠. 저는 낮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교수님, 어쩌면 당신이 맞았을지도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완벽한 시스템 뒤에 숨어 있는 게 자존심이 아니라 두려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낯선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두려움 말이죠. 다음 날이면 서울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지친 눈빛으로 항공편을 확인했어요. 한국에서는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과연 다를까 싶었어요.
아니면 거기서도 비슷한 차가운 벽을 만나게 될까요? 저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질서의 끝에서 사람의 온기를 찾고 싶다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완벽한 시스템보다는 따뜻한 마음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던 거였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짜 선진국이란 뭘까 하고 말이에요. 완벽한 질서일까요? 아니면 따뜻한 포용일까요? 외국인에게 세금을 더 매기는 게 선진국일까요? 아니면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게 선진국일까요? 답은 내일 서울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리는 순간 무언가 달랐습니다. 오후 2시 20분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단 2단어였지만 낯설게 따뜻했어요. 도쿄에서 느꼈던 그 정중하지만 차가운 인사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입국 심사대에서도 놀랐습니다. 직원이 제 여권을 받으며 어디서 왔냐고 물었어요.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 반갑다며 진짜 웃었습니다. 도장을 찍으면서도 한국 여행 즐기라고 했죠.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짐을 찾는 곳에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캐리어가 나오지 않아서 헤매고 있는데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어요. 혹시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으셨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누구도 먼저 도움을 제안하지 않았거든요. 아주머니는 제 짐찾기 번호를 보더니 다른 컨베이어 벨트로 안내해 주셨어요. 거기서 제 캐리어를 찾을 수 있었죠. 고맙다고 인사하니 괜찮다며 손을 흔드셨어요. 한국 여행 재미있게 하라고 덧붙이시면서 말이에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열차 안에서 또 다른 경험을 했어요. 지도를 보며 헤매고 있는데 옆자리 아저씨가 어디 가냐고 물으셨습니다. 명동이라고 했더니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노선까지 보여주셨죠. 그분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도 전혀 거리감을 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음식 중에 뭘 좋아하냐고 물으시기도 했어요. 김치찌개 맛있다고 하니 좋은 집 추천까지 해주셨죠. 명함까지 주시면서 혹시 길 잃으면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타는 과정도 신기했습니다. 길을 몰라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역무원이 먼저 다가왔어요. 어디 가냐고 물으시더니 직접 개찰구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지하철 타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면서 말이죠. 지하철 안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김밥을 나누어 주고 계셨어요. 저에게도 하나 주시면서 한국 음식이라고 설명해 주셨죠. 외국인이니까 한번 먹어보라고 하시면서요. 한국 음식은 몸에 좋다며 웃으셨어요. 명동에 도착해서 호텔을 찾는 것도 쉬웠습니다. 길에서 만난 젊은 커플이 저를 보더니 혹시 길 찾는 거냐고 물었어요. 호텔 이름을 말하니 그쪽 방향이라며 함께 걸어가 주었죠. 한국 처음이냐고 물으면서 추천할 곳들도 알려주었어요. 호텔 체크인을 할 때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직원이 정말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한국 여행이 처음이라고 하니 관광지 지도까지 준비해 주셨죠. 맛집 추천도 해주시고 지하철 노선도도 설명해 주셨어요. 도쿄에서 느꼈던 그 형식적인 서비스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저녁을 먹으러 나갔을 때 정말 감동했습니다. 첫 번째 식당에 들어가니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인사했어요. 외국인인 저를 보고 영어 메뉴를 가져다 주셨죠. 한국 음식 처음이냐고 물으시면서 매운 거 못 먹으면 덜 맵게 해드린다고 하셨어요. 불고기를 주문했는데 밑반찬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김치, 이건 나물, 이건 된장국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심지어 먹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죠. 처음 와서 서투르다고 하니 괜찮다며 웃으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더욱 놀랐습니다. 첫날이니까 서비스라며 후식을 주셨어요. 식혜라는 음료였는데 소화에 좋다고 하셨죠. 다음에 또 오라고 하시면서 한국 음식 맛있게 드시라고 덧붙이셨어요. 거리를 걸어가면서 계속 신기한 경험들이 이어졌습니다. 길에서 만난 대학생들이 저를 보고 한국어 배우냐고 물었어요. 아직 모른다고 하니 간단한 인사말을 가르쳐 주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말들이었어요. 편의점에 들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산하면서 직원이 한국 어때요라고 물었어요. 좋다고 대답하니 정말 기뻐하셨죠. 한국 음식도 많이 먹어보라고 하시면서 추천 과자까지 골라주셨어요. 밤늦게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겪은 일들이 마치 꿈 같았어요. 도쿄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벽과는 정반대였거든요. 여기서는 누구나 먼저 말을 걸어주었어요. 도움을 제안해 주었죠.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냐고 물어보고 음식은 어떠냐고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여행이 즐거우냐고 걱정해주기도 했죠. 마치 가족을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호텔방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적었습니다. 외국인에게 세금을 매기던 나라와 외국인에게 문을 열어주는 나라의 차이를 오늘 확실히 느꼈다고 말이에요. 질서로 거리를 만드는 나라와 마음으로 다리를 놓는 나라의 차이를 경험했다고 썼죠. 포장마차에서 만난 아주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첫날이면 서비스 드려야지라고 하셨던 그 말이요. 외국인이니까 더 잘해줘야 한다는 마음이었어요. 도쿄에서 느꼈던 외국인이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마음과는 정반대였죠. 저는 카메라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문화를 팔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사람을 초대한다고 했죠. 관광객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손님으로 맞아준다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그보다 더 가까운 존재로 여겨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깨달았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싶었어요. 외국인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나라의 진짜 품격을 보여준다는 걸 알았거든요. 내일은 더 많은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 따뜻함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도쿄에서 느꼈던 상처가 벌써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경복궁 입구에서 제 인생이 바뀌는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궁궐 정문 앞에 선이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복을 입으면 무료 입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에게 세금을 더 받던 일본과는 정반대였거든요. 한복 대여점에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파란색 저고리와 회색 바지를 입으니 정말 신기했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연스러웠죠. 대여점 사장님이 잘 어울린다며 웃으셨어요. 한국 사람 같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궁궐 안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표소에서 정말로 무료 입장을 해주었어요. 직원이 한복 잘 어울린다며 칭찬까지 해주셨죠. 외국인 전용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고 안내해 주셨어요. 오후 2시에 자원봉사 가이드가 설명해준다고 했습니다. 근정전 앞 광장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계속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을 보고 예쁘다고 말해주는 분들도 있었죠. 사진 찍어드릴까요라고 제안해주는 분들도 계셨어요. 일본에서는 시선을 피하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점심시간 즈음 궁중음식 체험관에 들렀습니다. 한복을 입었다니 특별 할인을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외국인이니까 한국 문화를 제대로 경험해봐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음식을 하나하나 설명해주시는 정성도 남달랐어요. 오후 2시 약속된 시간에 자원봉사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한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밝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린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대학생이면서 경복궁 자원봉사 가이드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할인의 첫마디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어요. 우리나라를 좋아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라는 표현이 특별하게 들렸어요. 마치 저도 그 우리에 포함시켜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궁궐을 돌아다니며 할인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역사 이야기도 재미있었지만 더 인상적인 건 그녀가 계속 사용하는 우리라는 단어였어요. 우리 궁궐, 우리 문화, 우리 조상들이라고 말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근정전 앞에서 할인이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나라라고 했어요. 우리 집, 우리 친구, 우리 학교라며 한국은 언제나 우리로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어의 위라는 단어와는 다른 의미라고 했죠.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우리가 정확히 무슨 뜻이냐고 말이에요. 할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우리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함께 있다는 느낌,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이라고 설명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지난 며칠간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따뜻함의 비밀을 알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외국인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일부로 받아들여준 이유를 깨달았거든요. 할인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낯선 사람도 금세 우리로 만든다고 했어요. 국적이나 피부색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마음이 통하면 모두 우리가 된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일본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거기서는 아무리 정중해도 항상 그들과 저 사이에 벽이 있었어요. 손님으로는 대해줬지만 절대 그들의 일부로 받아들여주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첫날부터 우리라고 불러주었어요. 향원정에서 잠시 쉬면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인이 왜 자원봉사를 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문화를 알려주고 싶다고 했어요. 외국 분들이 한국을 좋아하게 되면 정말 기쁘다고 했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차가운 대접을 받았다고 했어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했다고 털어놨죠. 하리는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한국은 다르다고,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린이 한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문화를 팔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람을 초대한다고 했죠. 관광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친구로 맞이한다고 설명했어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지난 이틀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서 돈을 더 받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많이 주려고 했어요. 음식도 더 주고 정보도 더 주고 관심도 더 줬죠. 경회로 앞에서 할인이 마지막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 연못에 비친 건물처럼 한국 사람의 마음도 다른 사람을 반영한다고 했어요. 상대방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상대방이 슬프면 함께 슬퍼한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제가 한국을 처음 왔다고 하니 모든 사람이 기뻐해줬거든요. 제가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고 하니 모두가 뿌듯해했어요.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겨줬죠. 가이드가 끝나갈 무렵 할인이 물어봤습니다. 한국 어떠세요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 것 같다고 했어요. 외국인이지만 혼자가 아닌 느낌이라고 털어놨죠. 할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되신 거라고 했어요. 한국을 떠나도 마음으로는 계속 우리와 함께 있을 거라고 했죠. 언제든 다시 오면 집에 온 것처럼 편하게 지내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혼자 호텔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할인이 가르쳐준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영어의 위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거든요.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사랑과 포용의 의미였어요. 저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배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느꼈다고 썼죠. 처음으로 진짜 환영받는 기분을 맛봤다고 적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깨달았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외국인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되는 것 같았어요. 손님으로 대하느냐, 우리로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였죠. 한국은 저를 우리로 만들어줬어요. 그게 진짜 품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지난 며칠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화면에는 도쿄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완벽하게 정렬된 거리, 질서정연한 사람들, 깨끗한 지하철역들이었죠. 오른쪽 화면에는 서울에서의 기억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웃는 얼굴들, 따뜻한 손짓들, 포근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두 도시의 차이가 이렇게 명확할 줄 몰랐어요. 도쿄에서는 외국인 요금제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사찰 입장료 4배 차이, 식당의 로컬 전용 서비스, 호텔의 외국인 관광세까지요. 모든 곳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더 많이 내야 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한복 입으면 무료 입장, 외국인 전용 체험 프로그램, 첫날이니까 서비스라며 주는 후식들까지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더 많이 받았어요. 돈이 아니라 관심과 배려를 말이죠. 저는 브이로그를 위해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솔직한 비교를 해보고 싶었어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려 했죠. 하지만 사실들 자체가 너무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일본에서의 3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첫날부터 미묘한 차별을 느꼈어요. 호텔 조식장의 외국인 구역 분리, 식당의 은근한 거절, 전철에서의 회피하는 시선들까지요. 모든 게 정중했지만 차가웠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편의점에서의 일이었어요. 직원이 거스름 돈을 제 손에 직접 주지 않고 카운터에 올려놨던 그 순간이요. 마치 제가 더러운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상처가 되었어요. 반면 한국에서의 경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진심 어린 환영 인사를 받았어요. 지하철에서 김밥을 나눠주던 아주머니, 길을 안내해주던 젊은 커플, 한국 음식을 가르쳐주던 식당 사장님까지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할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녀가 알려준 우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며 두 나라의 근본적 차이를 깨달았어요. 일본은 그들과 우리를 구분했다면 한국은 모든 사람을 우리로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은 문화를 보호했고 한국은 사람을 초대했다고 말이에요. 같은 아시아지만 온도가 완전히 달랐다고 했죠. 하나는 차가운 완벽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따뜻한 불완전함이었어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비교해봤습니다. 관광지 입장료부터 차이가 났어요. 도쿄의 센소지 절은 외국인에게 4배 더 받았지만 서울의 경복궁은 한복 입으면 무료였어요. 하나는 돈을 더 내라고 했고 다른 하나는 문화를 경험해보라고 했죠. 식당에서의 대우도 극명했습니다. 도쿄에서는 로컬 전용이라며 거절당했지만
서울에서는 외국인이니까 더 친절하게 해줘야 한다는 분위기였어요. 하나는 배제의 논리였고 다른 하나는 포용의 철학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도 완전히 달랐어요. 도쿄에서는 시선을 피하거나 자리를 옮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이진이라는 단어를 중얼거리며 불편해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먼저 말을 걸어주고 도움을 제안해 주었죠.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짜 품격이 드러난다고 썼어요. 완벽한 시스템과 따뜻한 마음 중 어느 것이 더 선진적인지 질문을 던졌죠. 교수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두려움이 만든 질서라면 그건 진짜 자신감이 아니라는 그 말이요. 일본의 완벽한 질서가 혹시 외부인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건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반대로 한국의 개방성은 진짜 자신감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는 거죠. 두려워서 숨기는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어요.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표정을 비교해봤습니다. 도쿄에서는 모두가 무표정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같았죠.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자연스러운 미소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도쿄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잭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 했어요. 외국인과 접촉하는 걸 꺼리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아이들이 먼저 인사하고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결론을 말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국내 총생산이나 기술력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죠. 두 나라 모두 나름의 장점이 있었어요. 일본의 질서와 정확성은 분명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온기를 배제하면서 얻어진 거라면 과연 바람직한 건지 의문이었어요. 한국의 따뜻함과 포용성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시스템보다는 마음이 우선이라는 철학이 있었죠. 그게 저에게는 더 선진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같은 아시아, 다른 온도라고 말이에요. 하나는 차가운 완벽함을 추구했고 다른 하나는 따뜻한 불완전함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후자가 더 인간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내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이 따뜻함의 근원이 무엇인지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선진국의 진짜 기준은 외국인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말이에요. 벽을 쌓느냐 문을 여느냐가 그 나라의 진짜 품격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밤 호텔방에서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아 마지막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오후 11시 30분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따뜻한 미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면 속 지난 일주일에 저 자신이 묻고 있었어요. 선진국은 국내 총생산으로 정의되는 걸까요? 아니면 낯선 이를 대하는 태도로 정의되는 걸까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시스템만 보려고 했고 사람은 보지 않으려 했거든요.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가치관에만 매달려 있었죠. 완벽한 질서가 곧 선진국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짜 선진국이란 무엇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외형의 완벽함이 아니라 사람의 온도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시스템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곳, 그게 진짜 선진국이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두려움이 만든 질서라면 그건 진짜 자신감이 아니라는 그 말이요. 일본에서 겪은 모든 경험들이 그 말을 증명해 주었어요. 완벽한 시스템 뒤에 숨어있던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 섞임에 대한 두려움,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그래서 벽을 쌓고 거리를 두고 배제하려 했던 거예요. 아무리 정중해도 결국은 거부였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느낀 건 자신감이었어요.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진짜 자부심이었죠. 그래서 나누고 싶어 했고 함께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라는 단어로 모든 사람을 포용하려 했습니다. 그게 진짜 자신감이었어요. 저는 노트를 펼치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진국의 조건이란 무엇일까요? 깨끗한 거리일까요? 정확한 지하철일까요? 완벽한 서비스일까요? 아니면 따뜻한 마음일까요? 열린 자세일까요? 포용하는 문화일까요? 경제 지표로만 보면 둘 다 선진국이었어요.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하나는 외국인을 손님으로 대했고 다른 하나는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는 돈을 더 받으려 했고
다른 하나는 마음을 더 주려 했죠.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판단된다고 말이에요. 외국인, 관광객, 낯선 사람 같은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나라의 진짜 품격을 보여준다고 했죠. 일본에서 저는 약자였습니다.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몰랐어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많았죠. 하지만 아무도 먼저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약자였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도움을 주려 했고 친절을 베풀어 주었어요. 약자라는 이유로 더 따뜻하게 대해 주었죠. 그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할인이 해준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문화를 팔지 않고 사람을 초대한다는 그 말이요. 정말 그랬어요. 돈벌이 수단으로 보지 않고 진심으로 환대해 주었거든요. 관광객이 아니라 친구로 대해 주었어요. 저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똑같이 아시아 문화권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역사적 배경도 비슷하고 유교 문화도 공유하는데 말이에요. 결론은 마음가짐의 차이였습니다. 일본은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사람의 온기를 잃어버렸어요. 시스템을 위해 인간을 희생시켰죠. 하지만 한국은 사람이 먼저였어요. 시스템보다 마음이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영상 편집을 마치며 제목을 정했습니다. 선진국의 얼굴은 미소다라고 했어요. 기술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표정에서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쿄에서 본 표정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대부분 무표정이거나 경계하는 얼굴들이었어요. 완벽한 가면을 쓰고 감정을 숨기려 했죠.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차가웠어요. 경계심과 거부감이 느껴졌습니다. 반면 서울에서 본 표정들은 달랐어요. 자연스러운 미소들이 많았습니다. 진심 어린 관심의 표정들도 봤어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했죠. 호기심과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선진국이란 건물이나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구나 싶었어요.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이 있어도 사람의 마음이 차가우면 그건 진짜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마지막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배경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진짜 선진국의 조건을 알게 되었다고 했죠. 그건 외국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어요. 손님으로 대하느냐 가족으로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돈을 벌 대상으로 보느냐 마음을 나눌 친구로 보느냐의 차이였어요. 벽을 쌓느냐 문을 여느냐의 차이였죠. 그게 진짜 선진국과 겉만 번지르르한 나라의 차이였습니다.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두려움이 만든 질서라는 그 말씀이 제 눈을 뜨게 해주었거든요. 만약 그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완벽한 시스템에만 감탄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람의 온도를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시스템 뒤에 숨어있는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었죠.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저장하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이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할인이 가르쳐준 우리라는 단어처럼 저도 이제 한국의 우리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런 따뜻함을 실천하고 싶었어요. 낯선 사람을 만나면 먼저 미소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받은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온도로 완성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귀국 전날 아침, 저는 전통시장으로 마지막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오전 9시 남대문 시장에 도착하자 익숙한 따뜻함이 다시 저를 감쌌어요. 상인 아주머니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해 주셨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으시면서 친근하게 대해 주셨죠. 마지막 날이라는 게 아쉬웠어요. 한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사장 아주머니가 외국인인 저를 보고 맵지 않게 해드릴까요라고 물으셨어요. 괜찮다고 하니 그럼 조금만 맵게 해드릴게요라며 웃으셨죠. 떡볶이를 만들어주시면서 계속 말을 걸어주셨어요. 한국 음식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말 맛있다고 대답하니 기뻐하셨어요. 그럼 한국도 올 거냐고 물으시더니 꼭 와야 한다고 하셨죠. 다음엔 가족이랑 같이 오라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떡볶이를 다 먹고 계산하려는데 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이니까 서비스라며 호떡까지 주셨거든요. 한국 전통 간식이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꼭 먹어보라고 하셨죠. 돈을 더 받으려는 게 아니라 더 주려고 하시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고맙다고 하시면서 한국을 좋아해줘서 고맙다고 하셨거든요.
외국에서 와서 우리 음식 맛있게 먹어줘서 기쁘다고 하셨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감사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싶어 한다는 걸 말이에요. 저와 함께 한국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며 마지막 쇼핑을 했습니다. 어느 가게에서든 외국인이라고 바가지를 씌우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직하게 가격을 말해주시고 좋은 물건으로 골라주셨죠. 심지어 덤까지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한 할머니는 제게 한국 전통차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몸에 좋은 거라고 하시면서 미국 가서 드시라고 하셨어요. 돈을 드리려 했지만 받지 않으셨죠. 그냥 한국 기념품이라고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점심시간에는 마지막으로 한국 음식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습니다. 삼겹살집에서 사장님이 직접 구워주시면서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상추에 싸서 먹는 거라고 하시면서 한국식으로 먹어보라고 하셨죠.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 된장찌개도 서비스로 주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이런 따뜻함을 언제 다시 느낄 수 있을까 싶었어요. 미국에 가면 이런 마음들을 그리워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한국이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 같았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택시 기사님과 대화했습니다. 한국 여행 어땠냐고 물으시더니 정말 좋았다고 하니 기뻐하셨어요. 다음에 또 오라고 하시면서 그때는 더 많은 곳을 구경하라고 하셨죠. 한국에는 좋은 곳이 정말 많다고 자랑하셨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마지막까지 감동이었습니다. 체크인할 때 직원이 한국 여행 즐거우셨냐고 물어봤어요. 정말 좋았다고 하니 다음에 또 오시라고 하셨죠. 한국이 더 발전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출국 심사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이 여행 잘 다녀가시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한국 음식 많이 드셨냐고 물으시면서 웃으셨죠. 미국 가서도 한국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더 커져가고 있었죠. 이 나라에서 받은 사랑과 따뜻함이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지난 일주일을 정리했습니다. 일본에서 상처받았던 마음이 한국에서 완전히 치유되었어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배제당했던 기억이 우리라는 단어로 대체되었죠. 차가운 벽 대신 따뜻한 문을 만났어요. 미국에 도착해서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룸메이트가 여행 어땠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한참을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들, 사람들의 따뜻함, 우리라는 단어의 의미까지요. 룸메이트도 신기해하며 들어줬어요. 다음 주 월요일, 드디어 발표하는 날이 왔습니다. 문화심리학 수업 시간에 제 발표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교단 앞에 섰습니다. 27명의 학생들과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 이 교실에서 교수님과 논쟁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놨죠. 그리고 일본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과 질서에 감탄했지만 점점 차가운 벽을 느꼈다고 했어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던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정중하지만 배제하는 문화를 경험했다고 말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완전히 달랐다고 했습니다. 첫날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배웠다고 했죠. 외국인을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문화를 경험했다고 말했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어주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에 공감하는 표정들이 보였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했습니다. 일본은 저를 손님이라 불렀고 한국은 저를 우리라 불렀다고 했어요. 진짜 선진국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온도로 완성된다고 말했죠. 외국인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나라의 진짜 품격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학생들이 조용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제 이야기에 감동받은 것 같았죠. 몇몇 학생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어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훌륭한 발표였다고 하시면서 제게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진짜 현장 연구의 가치를 보여줬다고 칭찬해 주셨죠. 그리고 조용히 덧붙이셨어요. 이제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다고 말했죠. 진짜 선진국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온도였다고요. 수업이 끝나고 여러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다고 했어요. 자신들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았죠. 그 따뜻함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날 밤 혼자 기숙사에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제게 두 번째 집이 되었어요. 마음의 고향이 되었죠.
언제든 다시 가고 싶은 곳, 그리워하게 될 곳이 되었어요. 할인이 말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진짜 우리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배운 그 따뜻함을 실천하겠다고 말이에요. 낯선 사람을 만나면 먼저 미소 지어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손을 내밀어 주겠다고 했죠. 진짜 선진국은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요.